이란 미사일 62발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미군 기지 3곳을 향해 날아간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목표에 닿지 못했습니다. 전멸, 요격률 100%. 그런데 막아낸 건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장교가 분석한 요격 데이터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사우디 왕세자는 가격은 상관없다. 전부 보내라고 외쳤고 이란 최고사령관은 비밀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마라. 62발을 쏘고도 한 발도 못 도른 이란 장교의 충격적인 증언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 장난감 무기, 그 땅을 왜 써? 여러분, 세상에는 승리를 확신한 밤이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밤이요. 저는 그 밤을 경험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정보분석국에서 22년을 보낸 다리우시 레자이 대령. 그게 접니다. 이름은 물론 가명이에요. 본명을 밝히면 제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날 밤, 테헤란 남쪽 지하벙커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 수십 대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 땀과 커피가 뒤섞인 공기. 작전실 바닥은 콘크리트였는데 군화 소리가 쩡쩡 울렸어요. 80명이 넘는 참모와 기술자들이 자기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전부 서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대형 스크린에는 중동 전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 바레인 해군 기지,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 미군이 중동에 깔아놓은 핵심 거점 3곳이 붉은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붉은 점을 향해 뻗어 있는 노란 화살표 62개. 그게 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작전명 불의 비.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이 1년 6개월 동안 준비한 보복 작전이었어요. 나탄즈 핵시설이 이스라엘에게 타격당한 뒤 최고 지도자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거점을 타격하라. 정당한 보복이다. 이건 엄포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작전 총괄은 솔레이미 준장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 안에서 솔레이미 준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키 190cm의 어깨가 벽처럼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굴었는데 화가 나면 그 목소리가 지하벙커 벽을 울릴 정도였어요. 부하들은 그를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자보다는 독사에 가깝다는 걸. 조용히 기다리다가 한 번에 물어뜯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 사람 밑에서 일하면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만 가져가라. 나쁜 소식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 소식의 일부가 된다. 그게 벙커 안에서 공공연한 농담이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솔레이미 준장이 벙커 중앙에 서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시간 됐나? 작전 담당 중령이 대답했어요. 발사 준비 완료. 62기 전 기지 대기 중입니다. 발사. 그 한마디였습니다.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하듯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쿵 하고 한 번 크게 뛰더니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22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실제 대규모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은 매번 다릅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바지에 문질렀어요. 모니터 속 지도에서 노란 화살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차 발사, 카타르 방향 18발. 2차 발사, 바레인 방향 22발. 3차 발사, 쿠웨이트 방향 22발. 이란 서부, 남부, 해안가에 분산 배치된 이동식 발사대에서 동시에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62발. 위성 카메라에 잡힌 발사 장면은 마치 땅에서 별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벙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참모들의 얼굴에 흥분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주먹을 쥐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작전 장교의 콧구멍이 벌렁거렸어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1차 발사 정상 이탈 확인. 2차 발사 정상 이탈 확인. 3차 발사 정상 궤도 진입. 보고가 연달아 올라왔어요. 62발 전부 정상 발사. 단 한 발의 오작동도 없었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웃는 걸 본 건 1년 만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참모에게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속삭였는데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웃었어요. 레자이 대령. 예, 준장님. 탄착 확인되면 즉시 보고해. 위성 링크 실시간으로 돌려. 알겠습니다. 저는 위성 정보 담당팀으로 달려갔습니다. 벙커 동쪽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6대의 모니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모니터마다 다른 위성 채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제 정찰위성 데이터와 자체 통신 감청 시스템,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상용위성 피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방 안에 기술자 4명이 헤드셋을 쓴 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빗소리처럼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미사일 비행 시간은 기지별로 달랐어요. 카타르까지 약 14분, 바레인까지 12분, 쿠웨이트까지 9분. 9분.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모니터 속 노란 점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며 목표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점들 사이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마치 메가 먹잇감을 향해 급강하하는 것처럼. 쿠웨이트 방향 1차 탄착 예상 시간 2분.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주먹에 땀이 차서 미끄러웠습니다. 1분, 30초, 그리고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위성 데이터가 끊긴 건가 싶었어요. 담당 기술자의 어깨를 쳤습니다. 화면 이상 있나? 신호가 끊겼어. 기술자가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신호 정상입니다. 위성 링크 끊김 없습니다. 그런데 노란 점들이 계속 사라졌어요. 하나, 둘, 셋. 쿠웨이트 방향 스무드발 중 벌써 8개가 화면에서 지워졌습니다. 마치 칠판의 글씨를 지우개로 밀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사일이 사라진다는 건 2가지를 의미합니다. 목표에 명중했거나 유격당했거나. 하지만 탄착 확인 신호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탄착 확인은 없습니다. 폭발 감지 없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지하 방인데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벙커 중앙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는 함성이었습니다. 솔레이미 준장 옆에 있던 통신 장교가 소리쳤어요. 준장님, 카타르 방향 탄착 확인, 아루데이드 기지 직격입니다. 벙커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잡으며 환호했어요. 누군가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고 그 소리가 지하 벙커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바로 이거야. 62발 전탄 성공이야.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모니터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위성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탄착이 아니라 소멸이었어요. 미사일들이 목표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9분이 지나고 12분이 지나고 14분이 지났어요. 62개의 노란 점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비어 있었어요. 이건 뭐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환호 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한 탄착 확인은 어디서 온 걸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위성이 보내온 열감지 영상에는 아루데이드 기지에 어떤 폭발 흔적도 없었어요. 대신 기지 상공수 킬로미터 지점에서 다수의 열점이 동시에 발생한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중 폭발. 미사일이 목표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터진 겁니다. 이건 요격입니다.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거든요. 그런데 벙커에서는 승리의 축포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통신 장교는 계속 성공, 보고를 올리고 있었고 솔레이미 준장은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 전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호성 속에서 혼자 침몰하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4시, 환호가 가라앉고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위성 정보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6대를 전부 다른 각도의 위성 데이터로 채워놓고 하나하나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기술자들도 다 퇴근했어요. 저 혼자 형광등 불빛 아래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고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62발 중 기지에 도달한 미사일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전부 공중에서 요격됐어요. 열감지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 상공에서 18개 열점 확인. 바레인 기지 상공에서 22개 열점 확인. 쿠웨이트 기지 상공에서 22개 열점 확인. 62발. 62발 전부 공중 소멸. 요격률 100%.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콘크리트 천장에 물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100%라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걸프전 때 미국 패트리어트 요격률이 공식적으로 70%였어요. 비공식적으로는 40%도 안 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도 실전에서 90%를 넘기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100%, 62발을 한 발도 빠짐없이, 이건 전쟁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숫자였습니다. 대령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위성팀 소위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0대 초반인데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왜 그래? 고해상도 위성사진 도착했습니다. 아루데이드 기지요. 소위가 내민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이 선명했어요. 러시아 위성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넘어온 상용 위성 데이터였습니다. 해상도가 훨씬 좋았어요. 건물 지붕의 볼트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루데이드 기지는 멀쩡했습니다. 활주로 위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경납고 지붕에 흠집 하나 없었어요. 병영 건물도 연료 저장고도 관제탑도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미사일 18발이 쏟아졌다는 기지가 마치 평화로운 아침을 맞은 것처럼 고요했어요. 활주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까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태블릿이 책상에 부딪히며 딱 소리가 났습니다. 바레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쿠웨이트도요. 세 군데 전부 멀쩡합니다. 피해 흔적 제로입니다.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준비, 미사일 62발, 투입 인원 1200명, 총 비용 8억 달러. 전부 허공에 뿌린 겁니다. 저는 벙커 중앙으로 뛰어갔어요. 군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서 울렸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은 아직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 전화를 끝낸 직후인 것 같았어요.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에게 차를 시키고 있었어요. 준장님, 뭐야? 좋은 소식 또 가져왔나? 저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화면을 봤어요. 3초가 지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일직선으로 변했어요. 눈동자가 좁아졌습니다. 차를 들고 다가오던 부관이 분위기를 읽고 멈춰섰어요. 이게 뭐야? 아루데이드 기지 고해상도 위성 사진입니다. 새벽에 촬영된 겁니다. 피해 흔적이 없습니다. 피해 흔적이 없다고?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어요.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벙커 안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18발을 쐈는데 피해가 없어. 위성이 잘못 찍은 거 아니야? 바레인과 쿠웨이트도 동일합니다. 세 기지 전부 피해 없음. 그리고 아까 통신 장교가 보고한 탄착 확인은 출처를 확인 못했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목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관자놀이가 파르르 떨렸어요. 통신 장교. 벙커 구석에서 통신 장교가 달려왔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대위였는데 준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토끼 같았어요. 아까 탄착 확인 보고는 어디서 온 거야? 그게 지상 관측소에서 올라온 보고를 전달한 것입니다. 어느 관측소? 통신 장교가 말을 더듬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라크 국경 쪽 네번 관측소에서 하늘의 섬광을 확인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그것을 탄착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벙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차 잔이 흔들리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섬광이 탄착이야? 그 섬광이 뭔지 확인은 했어. 미사일이 공중에서 요격돼도 섬광은 생겨.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최고 지도자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게 만든 거야. 통신 장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걸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누군가를 때린다고
미사일이 되살아나는 건 아니니까요. 준장님, 정확한 피해 판정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저를 쏘아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전수조사? 62발 전부의 궤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성 사진을 시간대별로 대조하고 적의 방공 체계가 뭘 쓴 건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작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계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좋아. 조사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단, 결론은 하나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국 패트리어트가 일부 요격한 것으로 우리 미사일은 목표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이 결론으로 보고서를 써.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위성사진에 기지가 멀쩡하게 찍혀 있는데 피해를 줬다고 보고하라니. 준장님, 위성사진에는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진이 유출되면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믿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그림자가 저를 덮었습니다. 190cm의 체구가 형광등 빛을 가렸어요. 커피와 담배가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레자이 대령. 나는 30분 전에 최고 지도자께 작전 성공을 보고했어. 미국 기지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말씀드렸지. 그런데 지금 나한테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보고하라는 거야?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솔레이미 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코에서 나는 바람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사실이 뭔데? 위성사진 한 장이 사실이야? 아니면 62발의 미사일을 쏜 혁명수비대의 명예가 사실이야? 최고 지도자께 보고한 내용을 뒤집으면 내 목이 날아가. 내 목이 날아가면 내 목도 같이 날아가는 거야. 이해하나?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조사는 해.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내가 말한 대로 써. 패트리어트가 일부 요격했고 우리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 이해했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레이미 준장이 벙커를 나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어요. 옆에 서 있던 부관이 저를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그냥 시키는 대로 쓰시죠. 괜히 눈 밖에 나면 당신이 위험해집니다. 여기서 진실이 뭔 소용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태블릿을 다시 봤어요. 멀쩡한 아루데이드 기지 사진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62발. 한 발도 안 닿았어요. 이건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며칠 안에 전 세계 언론에 요격 성공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공격을 준비해야 한다면 적이 뭘로 막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채로 또 쏘면 또 전멸해요. 62발이 아니라 120발을 쏴도 결과가 같을 수 있습니다. 적의 방패가 뭔지 모르면 우리 창은 영원히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보고서의 결론은 나중 문제고 일단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보분석국 지하 2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에 62발 미사일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전부 펼쳐놨어요. 텔레메트리란 미사일이 비행 중에 보내오는 기록 데이터입니다. 속도, 고도, 각도, 위치. 미사일이 살아있는 동안 매 0.5초마다 보내오는 일종의 심전도 같은 거예요. 62발 전부의 마지막 기록을 추출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책상 위가 종이로 덮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즉시 발견됐어요. 미사일들이 사라진 지점의 패턴이 일정했습니다. 카타르 방향 18발은 기지로부터 약 15km 지점에서 전부 신호가 끊겼어요. 바레인 방향 22발은 12km 지점, 쿠웨이트 방향 22발은 18km 지점. 각 기지마다 일정한 거리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미사일들이 정확히 그 지점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투명한 거대한 돔이 기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방공 시스템이 특정 거리에서 교전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리였어요. 미국 패트리어트 PAC-3의 최대 요격 거리는 약 20km입니다. 이건 공개된 정보예요. 우리도 알고 있었고 작전 계획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세 방향에서
동시에 보내는 포화 공격을 설계한 거예요. 패트리어트가 한 번에 상대할 수 있는 표적수를 초과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보면 요격이 시작된 거리가 패트리어트의 교전 패턴과 맞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는 보통 목표에서 8에서 15km 사이에서 요격합니다. 그런데 이번 데이터에서는 일부 미사일이 25km 밖에서 이미 요격되기 시작했어요. 쿠웨이트 방향에서는 28km 지점에서 첫 요격이 발생한 겁니다. 28km? 패트리어트로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요. 저는 데이터를 3번 다시 확인했어요. 연필로 숫자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 미사일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요격 속도였습니다. 카타르 방향 18발이 거의 동시에, 정확히 말하면 11초 안에 전부 요격됐어요. 패트리어트 한 포대가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표적수는 최대 9개입니다. 18발을 11초 안에 잡으려면 최소 2개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해요. 그런데 아루데이드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는 공개 정보 기준 1개였습니다. 패트리어트 1개로 동시에 18발 요격,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죠? 저는 사무실 벽에 붙은 화이트보드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마커 뚜껑을 열 때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패트리어트 아님, 교전 거리 불일치, 동시 교전수 초과, 미지의 시스템 존재. 그 단어를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왔는데 정체를 모르는 시스템이라니. 이건 제 커리어에서 처음이었어요. 방에 앉아서 데이터를 뒤집고 있는데 한 가지 더 기묘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레인 방향 스무드발의 요격 순서였어요. 이 스무드발은 두 묶음으로 나뉘어서 날아갔습니다. 첫 묶음 14발, 두 번째 묶음 8발. 시간차는 약 90초였어요. 첫 묶음이 전부 요격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묶음이 요격됐는데 두 번째 묶음의 요격 지점이 첫 번째보다 기지에 약 3km 더 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첫 포대가 첫 묶음을 처리한 뒤 두 번째 포대가 나머지를 이어받은 겁니다. 마치 이어달리기처럼 표적을 넘겨받은 거예요. 두 시스템이 통신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패트리어트끼리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각 포대가 독립적으로 교전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2개 이상의 포대가 하나의 두뇌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어떤 방공 시스템과도 달랐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보분석국 부국장 하다디 대령이 서 있었어요. 솔레이미 준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에 항상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다니는데 눈매가 차가웠어요.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꼬리가 항상 아래로 처져 있었는데 마치 평생 불쾌한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레자이 대령, 조사 진행 상황은? 아직 분석 중입니다. 하다디 부국장이 제 화이트보드를 봤어요. 미지의 시스템이라는 글자를 한참 응시하더니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이건 뭐야?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분석하니 패트리어트가 아닌 다른 방공 체계가 운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교전거리, 동시 교전수, 포대 간 연동 패턴. 3가지가 전부 패트리어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체계, 뭔데? 아직 모릅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다디 부국장이 한 걸음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 소음이 차단됐어요. 그가 문을 닫는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레자이 대령, 준장님 지시를 기억하나? 기억합니다. 그럼 패트리어트가 요격한 걸로 쓰면 되잖아. 미지의 시스템이 뭔데?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 위에서 원하는 건 깔끔한 보고서야. 패트리어트가 일부 막았고 우리도 피해를 줬다. 이거면 충분해.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부국장님,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이 교전 패턴은 패트리어트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패트리어트라고 보고했는데 나중에 다른 시스템인 걸로 밝혀지면 다음 작전 계획 자체가 틀어집니다. 적의 방공 능력을 잘못 평가한 채로 다시 미사일을 쏘면 또 전멸합니다. 62발이 아니라 200발을 쏴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디 부국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일은 보고서를 쓰는 거야. 결론은 정해져 있어. 넌 거기에 맞춰서 숫자를 채우면 돼.
부국장님, 그건 조작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 단어를 꺼낸 순간 후회했습니다. 하다디 부국장이 두 걸음 다가왔어요. 제 책상 위의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작이라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아?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위에서 정하는 거야, 레자이. 22년 동안 이 안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못 배웠어? 그가 돌아서며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가기 직전 멈추더니 어깨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보드 지워. 누가 보면 곤란해. 내일까지 초안 올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미지의 시스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거든요. 솔레이미 준장은 4차 파도를 준비하라고 이미 지시했어요. 다음에 미사일을 또 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수십 발이 허공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미사일 비용 수억 달러를 날리게 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지우지 않았어요. 대신 사진을 찍어서 제 개인 기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테헤란에 주재하고 있는 러시아 군사고문 드미트리 볼코프 대좌. 이 사람이라면 뭔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중동 전역에 정보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시리아에도, 이라크에도, 심지어 사우디 주변에도 러시아 정보 자산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미트리, 나야. 만나야 해. 오늘 저녁에. 전화 너머로 러시아 사람 특유의 낮은 웃음이 들려왔어요. 예상했어, 레자이. 너희가 연락할 줄 알았지. 뭘 알고 있는 거야? 만나서 얘기하지. 장소는 내가 정할게. 마시르 거리 뒷골목 찻집. 저녁 8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드미트리가 예상했다고? 뭘 예상한 거지? 우리가 실패한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건 러시아도 그 방공 시스템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22년 군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름을 듣게 됩니다. 한국. 그 두 글자가 제 머릿속에 박힌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드라마하고 김치밖에 모르던 나라. 미국 뒤에 숨어서 장난감이나 만드는 줄 알았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 미사일 62발을 전부 잡아먹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테헤란 마시르 거리는 낮에는 평범한 상업지구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좁은 골목들 사이로 오래된 찻집과 카페가 불을 밝히고 혁명수비대 장교들과 외국 군사고문들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됩니다. 저는 저녁 8시 정각에 약속된 찻집에 도착했어요. 페르시안 로즈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카르다몬과 장미향이 뒤섞인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실내는 어두웠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드미트리 볼코프 대좌. 러시아 군사고문단 소속으로 테헤란에 주재한 지 4년째인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에 금발이 반쯤 회색으로 변한 머리카락, 넓은 이마, 그리고 항상 반쯤 감긴 것 같은 눈. 졸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보고 있는 눈이었어요. 러시아 정보총국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본인은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자 드미트리가 차를 한 잔 밀어왔어요. 마셔. 여기 장미차가 괜찮아. 드미트리, 잡담할 기분이 아니야. 알아. 너희 얼굴에 다 써 있으니까. 그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62발. 전멸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표정이 이미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였겠죠. 어떻게 알았어? 레자이, 우리도 위성을 갖고 있어. 너희 미사일이 발사된 순간부터 추적하고 있었지. 그리고 새 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전부 봤어. 그가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펼쳐보니 위성 사진이었어요.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 상공의 열감지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본 것과 똑같은 데이터였어요. 너희 미사일 22발이 기지 상공에서 전부 소멸된 거야. 한 발도 안 빠지고. 그건 나도 알아. 내가 궁금한 건 뭐가 막았느냐는 거야. 패트리어트가 아니야. 드미트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맞아. 패트리어트가 아니지. 그럼 뭔데? 드미트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옆 테이블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천궁.
뭐, 천궁. 한국이 만든 방공 시스템이야. 정식 명칭은 천궁이점, 수출명은 철매이라고도 불러.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한국이라고? 왜, 놀라워?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 그 나라는 드라마하고 화장품이나 만드는 데 아니야? 드미트리가 웃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웃음이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요. 레자이, 너도 참 웃긴 사람이야. 22년 동안 미사일 분석을 해왔으면서 한국 방산을 몰라? K-9 자주포 모르나? 경우에 따라서 독일 PC 2000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장비야. FA-50 경공격기는 T-50 훈련기 기반인데 동남아 시장을 싹쓸이했지. 그건 육군 장비 아니야? 방공은 다르잖아. 다르지 않아. 한국은 이미 단거리부터 중거리까지 자체 개발한 방공 시스템 라인업을 갖고 있어. 천마, 신궁, 비궁, 그리고 천궁. 체계적으로 밑에서부터 쌓아 올린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드미트리, 미국 기지를 한국 무기가 지키고 있다고. 그게 말이 돼. 미국한테는 패트리어트가 있잖아. 사드도 있고. 왜 굳이 한국 걸 쓰겠어? 드미트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거기가 핵심이야, 레자이. 미국이 왜 한국 시스템을 들여왔겠어? 패트리어트가 부족해서. 아니야. 패트리어트로는 못하는 게 있거든. 못하는 게 뭔데? 동시 교전수. 너도 데이터 봤잖아. 18발이 11초 안에 전부 요격됐지. 패트리어트 한 포대로는 불가능한 숫자야. 그런데 천궁은 가능해. 한 포대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표적이 72개야. 72개? 찻잔을 놓칠 뻔했어요. 72개라니. 패트리어트 PAC-3가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표적이 최대 9개인데 72개라고? 그게 가능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하는 거지. 한국이 자체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핵심이야. 이 레이더가 반경 450km 안에 모든 비행체를 동시에 추적해.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드론이든. 그리고 위협도에 따라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요격 순서를 정해. 450km. 제 머릿속에서 지도가 그려졌어요. 반경 450km면 쿠웨이트 기지에서 이란 서부 발사대까지 커버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순간부터 이 레이더에 잡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미사일이 발사 직후부터 추적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당연하지. 발사 순간부터 궤적이 잡혔어. 그래서 요격 준비 시간이 충분했던 거야.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1년 6개월 동안 준비한 작전이 발사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이 정보를 어디서 알았어? 러시아도 천궁을 분석한 거야? 드미트리가 장미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장미 꽃이 피 차 안에서 천천히 돌았습니다. 우리도 관심이 있거든. 중동에서 새로운 방공 체계가 등장하면 러시아 무기 수출에 영향을 미치니까 S-400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일찍부터 추적하고 있었지. 러시아가 한국 방공을 경쟁 상대로 본다고? 경쟁 상대.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나아.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러시아가 인정한다고? 방공 시스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어떤 면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야. S-400은 한 세트에 5억 달러 가까이 해. 유지 보수 비용도 비싸고. 그런데 천궁은 그 절반도 안 돼. 성능은 S-400의 80에서 90% 수준인데 가격은 반이야. 중동 국가들이 뭘 선택하겠어? 저는 찻잔을 내려다 봤어요. 장미차에 비친 제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이었어요. 한국 무기가 러시아 무기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한국이 미국 기지를 지키고 있다고. 우리 미사일 62발을 한 발도 안 놓치고 전부 잡았다고.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찻집에서 돌아온 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드미트리에게 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어요. 이번에는 천궁이라는 필터를 걸고 보니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패턴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2차 파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1차 발사 이후 45분 뒤에 2차 파도를 보냈어요. 28발이었습니다.
1차에서 살아남은 방공 체계가 재장전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빠르게 보낸 건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28발 전멸.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타이밍이에요. 1차 파도 62발의 마지막 요격이 끝난 시간과 2차 파도 28발의 첫 번째 요격이 시작된 시간 사이의 간격을 계산했습니다. 35분. 제 손이 멈췄어요. 연필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35분이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다시 장전해야 합니다. 빈 발사관에 새 미사일을 넣고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다시 전투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재장전이라고 합니다. 패트리어트의 재장전 시간은 공개 자료 기준으로 약 3시간입니다. 실전에서는 더 걸린다는 분석도 있어요. 발사관을 교체하고 미사일을 적재하고 시스템을 리셋하고 사격 테스트까지 하면 4시간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35분 만에 재장전을 끝내고 다시 전투 준비를 마친 겁니다. 3시간이 아니라 35분. 이건 우리 작전의 근본적인 전제를 뒤집는 숫자였어요. 불의 비작전의 핵심은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미사일을 보내서 방공 체계의 처리 능력을 초과시킨다. 그래서 일부라도 뚫는다. 그게 기본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재장전이 35분이면 포화 공격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1차 파도를 보내고 2차를 준비하는 사이에 상대방은 이미 다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벽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로 벽이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는 벽. 그리고 3차 파도 데이터에서 더 무서운 걸 발견했습니다. 3차 파도는 2차 이후 52분 뒤에 보냈어요. 32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술을 바꿔서 32발을 한꺼번에 같은 방향에서 쏟아부었어요. 한 기지에 32발을 집중시키면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도 한계가 올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결과요? 32발 전멸. 하지만 이번에 충격적이었던 건 전멸 자체가 아니라 전멸 방식이었습니다. 32발이 동시에 기지 상공에 접근했는데 요격 데이터를 보니 3개의 다른 지점에서 동시에 요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3명의 사수가 각자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사격한 것처럼 32발이 세 묶음으로 나뉘어서 각각 11발, 11발, 10발씩 처리됐습니다. 이건 포대 간 자동 연동입니다. 3개의 포대가 하나의 두뇌에 연결돼서 날아오는 32발을 자동으로 분배해서 처리한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지정한 게 아닙니다. 컴퓨터가 순식간에 위협을 분석하고 어떤 포대가 어떤 미사일을 맡을지 자동으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을 향해 걸었어요. 벽에 이마를 댔습니다. 콘크리트의 차가운 감촉이 이마에 전해졌어요. 62발, 28발, 32발, 3차례에 걸쳐 총 122발을 쐈습니다. 한 발도 안 뚫렸어요. 1차 파도에서 동시 포화 공격. 실패. 2차 파도에서 속도전. 실패. 3차 파도에서 집중 공격. 실패.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솔레이미 준장에게. 다음 날 오전, 저는 분석 보고서 초안을 들고 솔레이미 준장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벙커 2층에 있는 넓은 방이었어요. 벽에 최고 지도자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이란 국기와 혁명수비대 깃발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준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하다디 부국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1차 파도 62발, 전량 요격. 2차 파도 28발, 전량 요격. 3차 파도 32발, 전량 요격. 총 122발, 요격률 100%. 솔레이미 준장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어요. 요격 체계는 미국 패트리어트가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전거리, 동시 교전수, 재장전 속도. 3가지가 전부 패트리어트 사양과 불일치합니다. 그럼 뭔데?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아올 반응이 뻔했거든요. 한국 방공 시스템, 천궁으로 추정됩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뭐, 솔레이미 준장이 되물었어요. 들은 건데 믿기 싫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예, 준장님. 대한민국. 그 한국? 예.
솔레이미 준장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어요.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레자이 대령, 지금 나한테 우리 미사일 122발을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의 장난감, 무기가 전부 막았다고 보고하는 거야? 장난감이 아닙니다. 준장님.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 72개, 재장전 35분, 포대 간 자동 연동.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체계입니다. 세계 최고? 솔레이미 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웃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듣던 중 가장 웃긴 소리야. 옆에 서 있던 하다디 부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준장님, 레자이 대령이 러시아 측 정보를 검증 없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자기들 무기 팔려고 한국 시스템을 과대 포장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다디를 봤어요. 부국장님, 러시아 정보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전거리 28km, 동시 교전수 최소 18개 이상, 재장전 35분. 이세 수치는 패트리어트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다디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설명이 안 되면 데이터가 잘못된 거야. 전자전 교란이 있었을 수도 있고 텔레메트리 수신 오류일 수도 있어. 62발의 텔레메트리가 전부 동일한 오류를 보였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손을 들어 우리를 멈췄어요. 됐어. 레자이,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예, 준장님. 4차 파도를 쏘면 뚫을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면 준장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현재 데이터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혈관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못 뚫어. 122발이 안 됐으니까 200발을 쏘면 되잖아. 300발을 쏘면 되잖아. 준장님, 이 시스템은 포대 간 자동 연동이랍니다. 미사일 수를 늘려도 포대를 추가하면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장전이 35분이기 때문에 파도 공격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2차를 준비하는 동안 상대는 이미 원상 복귀합니다. 그럼 어쩌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으라고. 준장의 고함이 집무실 벽을 울렸어요. 하다디 부국장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어요. 30초쯤 지났을까?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레자이. 예, 준장님. 이건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한국이라는 단어도 꺼내지 마.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해. 이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집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약점을 찾으라고. 하지만 122발을 쏴도 한 발도 못 뚫은 시스템의 약점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건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한지 뿐이에요. 약한 지점은 아직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드미트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레자이, 좋은 선물이 있어. 뭔데? 만나서 보여줄게. 이번에는 내가 갈게. 내 사무실로. 30분 뒤 드미트리가 정보분석국 지하 2층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외장 하드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검은색 소형 하드디스크였는데 러시아 국방부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폴란드 파일. 드미트리가 하드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폴란드에 천공 시스템을 수출한 기록이야. 계약서, 기술 사양서, 배치 일정, 운용 매뉴얼 요약본. 우리가 폴란드 쪽 정보 자산을 통해 확보한 거지. 저는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 사이의 방공 시스템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38억 달러. 천공 시스템 6개 포대, 발사대 48기, 요격 미사일 720발. 지휘 통제 체계, 10년간 유지 보수, 기술 이전 일부 포함. 하지만 저를 진짜로 놀라게 한 건 계약 금액이 아니었어요. 배치 일정이었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1차 포대 실전 배치까지 11일. 11일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패트리어트를 도입하면 계약부터 배치까지 최소 18개월이 걸립니다. 군수 장비 도입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계약하고 생산하고
수송하고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인원 훈련하고 이 과정에 보통 1년에서 2년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11일이라고? 드미트리, 이거 오류 아니야? 오류가 아니야. 한국은 시스템을 모듈화해서 컨테이너에 넣어보내. 현장에서 조립하고 즉시 가동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운영 인원 교육도 한국에서 시뮬레이터로 먼저 끝내고 보내지. 11일 만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방공 시스템이라고? 그래. 그게 한국의 경쟁력이야. 미국은 성능은 좋지만 느려. 러시아는 성능도 좋고 빠르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 한국은 성능, 속도, 가격, 정치적 부담 없음. 네 가지를 전부 갖추고 있어. 저는 폴란드 파이를 넘기면서 기술 사양서 부분에서 멈췄어요. 레이더 탐지 거리 450km, 동시 추적 표적수 72개, 동시 교전수 최대 36개, 요격 고도 최대 40km, 요격 확률 단일 목표 기준 97% 이상. 이 숫자들이 종이 위에 찍혀 있는 걸 보자 현기증이 났어요. 드미트리에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공식 문서에 기록된 숫자를 보니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그런데 드미트리,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사우디. 사우디 쪽 정보는 있어? 드미트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할지 말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사우디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 동맹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 그런데 최근 들어 후티 미사일 요격률이 갑자기 올라갔다는 보고가 있었어. 혹시... 저는 말을 끊었어요. 드미트리의 표정을 보니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사우디도 천궁을 갖고 있는 거야? 드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결정한 거야. MBS가. 후티 미사일 공격이 심해지면서 미국한테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의회 승인 문제로 질질 끌었거든. 그 사이에 사우디는 한국과 비밀리에 접촉했어.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만 쓰는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최고 성능의 미국제 무기만 고집해왔어요. 그런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사우디가 도입한 뒤 뭐가 달라졌는데? 드미트리가 하드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여기 봐. 이건 우리가 예멘 쪽 정보 자산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야.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 기록이었어요. 날짜, 발수, 요격 결과.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요격률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배치 전에는 요격률이 62% 수준이었어요. 패트리어트만으로 대응하던 시기였습니다. 38%의 미사일이 뚫고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석유시설, 공항, 군사기지에 피해가 발생했었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이 배치된 이후에는 요격률이 96%로 뛰었어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기록은 100%였습니다. 47발. 드미트리가 말했어요. 사우디가 한국 시스템을 배치한 뒤 후티가 쏜 미사일 47발이 전부 요격됐어. 한 발도 안 빠지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47발. 그 47발은 후티 반군이 쐈지만 미사일 기술은 우리가 제공한 겁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들어간 무기예요. 우리가 만든 걸 후티가 쐈고 한국이 막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쏜 62발도 한국이 막았어요. 우리 동맹이 쏜 것도 우리가 직접 쏜 것도 전부 한국이 막아낸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동의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드미트리. 한 가지만 더 알려줘.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가격 협상을 했어? 드미트리가 피식 웃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MBS가 한국 방산 대표단을 리야드 궁전에 초대했는데 가격표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 이게 진짜 가격이냐? 너무 싸지 않냐? 더 비싼 버전은 없냐? 더 비싼 버전을 달라고? 응. 사우디한테는 비싼 게 좋은 거거든. 미국한테 비싼 값을 치르고 사왔으니까 한국 시스템이 너무 싸면 성능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실사격 테스트를 직접 본 뒤에 MBS가 말을 바꿨대. 뭐라고? 가격은 상관없다. 재고 있는 거 전부 보내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중동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가 한국 무기를 사재기했다니.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데이터까지 확인한 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3차 파도의 동시 교전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32발을 한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부었는데 3개 포대가 자동으로 분배 처리한 그 부분이요. 이번에는 요격 시간의 간격을 밀리초 단위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 포대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의 시간 간격이 최소 0.3초였어요.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반응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0.15초인데 위협 분석, 표적 분배, 발사 명령까지의 과정을 0.3초 안에 끝냈다는 건 전 과정이 자동화돼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컴퓨터가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저는 이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전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드라마, 김치, 삼성 핸드폰. 그 정도였어요. 정보분석국 자료실에서 한국방위산업 관련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함에서 몇 년 묵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방위산업 개요라는 제목이 붙은 7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7페이지. 미국 방위산업 분석 보고서는 360페이지가 넘는데 한국은 고작 7페이지였어요. 하지만 그 7페이지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70여 년 전만 해도 폐허였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나라,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나라,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북쪽의 위협을 감당할 수 없었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어요. 자주포, 전차, 전투기, 잠수함, 그리고 방공 시스템까지 전부 자체 개발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70년이에요. 겨우 70년 만에. 이란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5,000년의 역사. 하지만 미사일 말고는 세계 시장에 내놓을 무기가 없어요. 자체 전투기. 40년 전 미국 F-5를 복제한 수준입니다. 방공 시스템, 러시아에서 사오죠.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힘으로 만들어냈어요.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었어요. 매출의 약 7%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 평균이 3에서 4%인 걸 감안하면 거의 2배예요. 결과가 뭐냐면 한국은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새 세대의 무기를 내놓습니다. 개발 속도가 미국보다 빨라요. 미국은 같은 무기를 20년에서 30년에 걸쳐 개량하면서 쓰지만 한국은 아예 새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천궁도 그랬어요. 처음에 단거리 방공 천마를 만들었고 그 다음 중거리 비궁, 그리고 중고도 방공 천궁.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기술을 축적한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게 아니라 한 단계씩 직접 밟으면서 올라간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과소평가한 게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와 K-팝과 반도체 뒤에 이런 군사력이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방심의 대가를 우리가 가장 먼저 치른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제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하다디 부국장이 남긴 거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솔레이미 준장 회의. 4차 파도 작전 논의. 4차 파도. 솔레이미 준장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데이터가 뭘 보여주든 그 사람은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메모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주워서 폈어요. 이건 무시할 수 있는 메모가 아니었거든요. 4차 파도를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전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사일만 잃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참았습니다. 자기 기지에 피해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쏘면 미국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내일 회의에서 준장을 설득해야 했어요. 데이터로, 숫자로, 122발이라는 숫자로. 다음 날 오전 10시, 벙커 2층 회의실. 솔레이미 준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하다디 부국장이 오른쪽에, 작전 담당 대령 2명이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도와 서류가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스크린에는 미사일 배치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4차 파도 안을 내놓아라.
작전 담당 대령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4차 파도는 동시 발사 규모를 늘립니다. 이전 최대 62발에서 이번에는 96발을 동시에 발사합니다. 발사대를 추가 배치해서 3방향이 아니라 5방향에서 동시 타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공 체계의 동시 처리 능력을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봤어요. 96발이면 되겠나? 포화 공격의 핵심은 상대방의 처리 한계를 넘는 겁니다. 패트리어트 기준으로 한 포대가 동시에 9개를 상대하니까 96발이면 포대 10개가 필요합니다. 미군이 그렇게 많은 포대를 배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좋아. 저는 손을 들었어요. 준장님, 발언 허가를 요청합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뭐야? 작전 대령님의 분석은 패트리어트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된 건 패트리어트가 아닙니다. 또 한국 얘기야? 예. 한국 시스템의 동시 교전 수는 포대당 36개입니다. 96발을 동시에 보내면 포대 3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최소 3개 포대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전 대령이 반박했어요. 포대당 36개 동시 교전이라는 수치는 검증됐나? 카탈로그 스펙이 실전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3차 파도 때 32발 동시 발사에 대해 3포대가 11, 10발씩 분배 처리했습니다. 포대당 평균 10.7발, 36발의 30% 수준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직 여유가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작전 대령이 서류를 뒤적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톡, 톡, 톡. 생각 중일 때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레자이,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62발을 쐈는데 한 발도 못 뚫었습니다. 28발을 추가로 쐈는데 역시 전멸했습니다. 32발을 한 곳에 집중했는데도 전부 요격됐습니다. 122발, 요격률 100%. 저는 숫자를 하나씩 짚었어요. 96발을 쏴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200발을 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은 포대 간 자동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을 늘리면 상대방도 포대를 추가하면 됩니다. 숫자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뭘 어쩌라고?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이 아니라 전략 전환입니다. 준장님. 솔레이미 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략 전환이라는 단어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였습니다. 전략 전환. 내가 최고 지도자께 뭐라고 보고해? 한국 무기가 너무 세서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말이 돼? 준장님, 미사일 96발의 비용은 약 12억 달러입니다. 122발 비용 8억 달러에 더해서 또 12억 달러를 날리면 총 20억 달러입니다. 그 돈이면 우리 공군 전투기 40대를 살 수 있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혁명수비대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다디 부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준장님, 레자이 대령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지만 4차 파도를 포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다만 발사 규모를 좀 더 늘리고 전자전 교란을 병행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늘려야 되는데? 하다디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150발 규모를 제한합니다. 전자전 교란기 4대를 동시에 가동하면서 솔레이미 준장이 저를 봤어요. 레자이, 150발의 전자전까지 하면? 저는 입을 열기 전에 3초간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준장이 폭발할 거예요. 하지만 거짓을 말하면 150발과 전자전 장비까지 날리게 됩니다. 준장님, 한국 시스템은 ECCM, 전자전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도약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자전 교란으로는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0발을 쏴도 포대 5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미국이 추가 포대를 요청하면 한국은 11일 안에 배치합니다. 11일. 한국 시스템의 긴급 배치 능력입니다. 모듈형이라 조립하면 바로 가동됩니다. 우리가 150발 공격을 준비하는데 2주가 걸린다면 그 2주 안에 상대방은 방어를 더 강화합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레자이 대령. 내 말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준장이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드러낸 것에 가까웠어요. 나는 데이터를 믿지 않아.
전쟁은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야. 의지로 하는 거야. 준장님, 의지로 물리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옆에 앉은 작전 대령이 고개를 숙였고 하다디 부국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다디를 봤어요. 하다디, 4차 파도 준비시켜. 150발. 알겠습니다, 준장님. 레자이 대령은 이건에서 빠져.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빠지라고. 22년 동안 정보 분석을 해온 제가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빠지라는 겁니다. 준장님,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는 받지 않아. 그럼 제 의견을 공식 보고서로 남기겠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이 멈칫했어요. 공식 보고서라는 건 기록에 남는다는 뜻이니까요. 나중에 4차 파도가 실패하면 제 보고서가 나는 반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보고서는 내 자유야. 하지만 4차 파도는 진행한다. 준장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하다디와 작전 대령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저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이란에서 뻗어나가는 화살표들, 미사일 궤도를 나타내는 노란 선들. 이 화살표 끝에서 젊은 미사일 기술자들이 땀 흘리며 발사대를 정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모르겠죠. 자기들이 발사할 미사일이 공중에서 전멸할 거라는 걸. 저는 회의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 비서실. 제 직속 상관인 솔레이미 준장을 건너뛰고 그 위에 있는 최고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를 요청한 겁니다. 군 조직에서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직속 상관을 무시하고 상급자에게 간다는 건 조직에 대한 반역에 가깝습니다. 발각되면 군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50발의 미사일과 그 뒤에 올 수 있는 보복을 생각하면 제 커리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비서관에게 말했어요. 레자이 대령입니다. 최고사령관님께 긴급 보고 요청합니다. 건명은 불의 비작전 분석 결과 및 추가 작전 위험성 평가입니다. 비서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해당 건은 솔레이미 준장 관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이라 직접 보고가 필요합니다. 5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대기하십시오. 전화가 대기 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대기 음악이 끊기고 비서관이 다시 나왔어요. 레자이 대령님, 내일 오전 7시에 최고사령관 관저로 오십시오. 30분간 면담이 허가됐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최고사령관이 제 보고를 받아들이면 4차 파도는 취소될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150발이 또 허공에서 사라지겠죠. 그리고 저는 솔레이미 준장의 보복 목록 맨 위에 올라갈 겁니다. 어떤 쪽이든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최고사령관에게 보여줄 보고서. 모든 숫자, 모든 데이터, 모든 분석을 담은 보고서. 밤이 깊어갔고 형광등은 계속 윙윙거렸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더라고요.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팠어요. 형광등은 밤새 켜져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47페이지. 제가 밤새 작성한 보고서의 분량이었어요. 62발의 텔레메트리 분석, 2차 파도 28발 분석, 3차 파도 32발 분석, 전공 시스템의 기술 사양, 폴란드 배치 기록, 사우디 요격 데이터, 그리고 4차 파도 위험성 평가, 22년간의 경력을 전부 쏟아부은 보고서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군복을 다시 매만졌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최고사령관 관저는 테헤란 북쪽 고지대에 있었어요.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넓은 정원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3번 받고 금속 탐지기를 2번 통과하고 호위병 2명과 함께 복도를 걸어 접견실에 도착했어요. 접견실은 넓었습니다. 페르시아 카펫이 바닥을 덮고 있었고 벽에는 이란 고대 전사의 부조가 걸려 있었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만 며칠을 보내다가 햇살을 보니 눈이 부셨어요. 5분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고사령관이 들어왔어요. 모사비 중장. 60대 중반의 마른 체구에
회색 머리카락이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솔레이미 준장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어요. 목소리가 작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말보다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에서 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조용한 물이 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레자이 대령. 안께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제가 앉자 모사비 중장이 차를 한 잔 따라주었어요. 직접 최고사령관이 대령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편하게 말하라는 뜻이겠죠. 보고서를 가져왔다고 들었네. 예, 사령관님. 저는 47페이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겉명은 불의 비작전 분석 결과 및 추가 작전 위험성 평가입니다. 요약해보게.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사령관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3차례에 걸쳐 총 122발의 미사일을 미군 기지에 발사했습니다. 요격률은 100%입니다. 한 발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모사비 중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감정을 숨기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요격 체계는 미국 패트리어트가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한 천궁이라는 중고도 방공 시스템입니다. 한국. 모사비 중장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 대한민국입니다. 계속하게. 저는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를 하나씩 짚었어요. 천궁의 동시 교전 수는 포대당 36개, 레이더 탐지 거리 450km, 재장전 시간 35분, 포대 간 자동 연동 가능, 긴급 배치 소요 시간 11일. 각 수치를 말할 때마다 잠깐 멈추며 사령관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사비 중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배치 이후 후티 미사일 47발을 전부 요격했습니다. 후티 미사일의 기술은 우리가 제공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모사비 중장의 손이 멈췄어요. 찻잔이 입술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미사일이 한국 시스템에 막혔다는 뜻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쏜 122발도, 우리 동맹이 쏜 47발도 전부 한국이 막았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공 기술이 우리 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모사비 중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4차 파도 얘기를 하려고 온 거지? 예, 사령관님. 솔레이미 준장이 150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네. 역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최고사령관은 벙커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150발을 쏴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포대를 추가하면 방어 범위가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100발 늘리면 상대방은 포대를 3개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가 2주 걸려 미사일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은 11일 만에 포대를 배치합니다. 저는 보고서 23페이지를 펼쳤어요. 재고, 납기, 운용, 재장전, 연동. 이 5가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제가 밤새 고민해서 정리한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레이더부터 요격 미사일까지, 생산 라인부터 현장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로 연결된 체계입니다. 한 부분을 무력화해도 다른 부분이 보완합니다. 레이더를 교란하면 다른 포대의 레이더가 데이터를 넘겨받습니다. 한 포대가 미사일을 닿으면 35분 안에 재장전됩니다. 포대가 부족하면 11일 안에 새 포대가 도착합니다. 모사비 중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건가? 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미사일 수를 늘려서 뚫는 접근법 자체가 이 시스템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차 파도가 또 실패하면 이번에는 미국의 보복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군 기지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공격하면 미국 내에서 보복 공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미사일 비용은 122발에 투입된 비용이 약 8억 달러입니다. 4차 파도 150발의 추정 비용은 12억 달러. 합치면 20억 달러입니다. 그 돈이면 우리 공군 전투기 40대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모사비 중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무잎에 이슬이 맺혀 반짝이고 있었어요. 1분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1분이었어요. 레자이 대령. 예, 사령관님. 이 보고서는 솔레이미 준장에게 보여줬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준장님은 저를 4차 파도 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직접 온 건가? 예, 사령관님만이 이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사비 중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사실만을 보는 눈이었어요. 레자이 대령, 직속 상관을 건너뛰고 나한테 온 건 규율 위반인 거 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 이유는 150발의 미사일이 또 전멸하면 그 뒤에 올 결과가 규율 위반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사비 중장이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고서를 두고 가게. 오후에 결정을 내리겠네. 저는 경례를 하고 접견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손을 봤더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다리에도 힘이 빠졌어요. 관절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테헤란의 겨울 공기는 칼날 같았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3시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고사령관 비서관이었어요. 레자이 대령님, 4차 파도 작전은 보류됐습니다. 보류. 취소가 아니라 보류. 하지만 사실상 취소나 마찬가지였어요. 혁명수비대에서 보류는 영원히 서랍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비서관이 한마디를 더했어요. 최고사령관님께서 정군에 비밀 지침을 하달하셨습니다. 건명은 한국 방산자산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충돌 회피 지침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을 건드리지 마라. 최고사령관이 직접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미사일이 통하지 않는 방패를 가진 나라를 건드리면 우리만 손해니까요. 전화를 끊고 10초쯤 지나자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이었어요. 얼굴이 시뻘갰습니다. 핏줄이 관자놀이에서 튀어나와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을 울렸습니다. 내가 했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고사령관한테 직접 갔지? 내 머리 위로 넘어간 거잖아.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준장님. 솔레이미 준장이 2걸음 다가왔어요. 주먹이 불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레자이, 너는 끝이야. 내 밑에서 다시는 일 못해. 준장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야 할 일. 상관 등 뒤에 칼을 꽂는 게 해야 할 일이야? 150발이 또 전멸하는 걸 막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 수 있는 미국의 보복에서 우리 병사들을 지키는 것도요. 솔레이미 준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분노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뭐였을까요? 당혹감이었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인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즉시 감추었습니다. 두고 봐. 그 한마디를 남기고 준장이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하지만 4차 파도는 멈췄어요. 150발의 미사일이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복 공격이 올 위험도 줄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정보분석국에서 다른 보직으로 옮겨졌습니다. 솔레이미 준장의 보복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작성한 47페이지 보고서가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돌기 시작한 겁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누군가 복사해서 돌린 거예요. 제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122발 전멸. 한국 천궁 시스템. 동시 교전 72개. 재장전 35분. 배치 11일. 이 숫자들이 혁명수비대 장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라는 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방공 시스템을 추가 도입했다는 소식, 사우디가 한국과 2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기사, 이라크까지 한국에 방산 협력을 요청했다는 보고, 우리 주변국들이 하나둘씩 한국의 방패를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미국에서 왔어요. 미 국방부가 한국과 방공 시스템 공동 운용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자기 기지 방어를 한국 시스템에 더 많이 맡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부서진 땅.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나라. 미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방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방패에 자기 병사들의 목숨을 맡기고, 사우디가 그 방패로 하늘을 지키고, 폴란드가 그 방패로 유럽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란의 미사일 122발이 그 방패 앞에서 전멸했어요. 저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생각합니다. 한국의 힘은 어디서 온 걸까? 기술력? 물론 대단해요. 동시 교전 72개, 재장전 35분, 포대간 자동 연동.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 한국 방위산업이 매출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생존. 한국은 위에서 중국, 옆에서 일본, 바로 위에 북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어요. 천궁은 그런 절박함에서 태어난 시스템이에요. 편하게 앉아서 미국한테 사면 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면 미국이 원할 때 공급이 끊길 수 있어요. 자체 기술이 없으면 유지보수도 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생존이 걸려 있었으니까. 그 생존 본능이 천마를 만들었고, 비궁을 만들었고, 천궁을 만들었습니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한 단계씩,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개발해서 70년 동안 그 일을 한 겁니다. 저는 이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예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5000년 역사가 뭔 소용입니까? 우리는 미사일은 만들 수 있지만 그 미사일을 막는 방패는 만들지 못합니다. 공격은 할 수 있지만 방어는 남한테 의지해야 해요. 러시아에서 S-300을 사오고 중국에서 부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 자기가 만들어요.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차이가 뭘까요? 역사의 길이가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한국은 자기들의 절박함을 기술로 바꿨어요. 두려움을 연구개발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안 만들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각오를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5000년 역사의 자부심에 갇혀서 남의 기술을 사다 쓰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122발의 미사일이 공중에서 사라진 그 밤, 벙커에서 환호성이 울리던 그 순간, 저만 다른 세계에 있었던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습니다.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김치와 화장품만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뒤에 숨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방패를 만드는 나라, 70년의 생존 의지가 응축된 나라,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으신 분도 계시겠죠.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궁이 대단한 건 한국이 원래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각오로 만든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유럽의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병사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의 방패가 세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 다리우시 레자이는 이란의 장교였습니다. 한국의 적이었어요. 하지만 적이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패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건 기술이 아니라 생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장교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패가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